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투머치 토크까지는 아니고 네. 투머치 풋볼의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말 즐거운 소식부터. 네. 아주 속이 후련하고 네. 기분도 좋고 뭔가 그렇죠. 좀 들뜨게 만드는 하루를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 얘기가 굉장히 이곳저곳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정말 축구와 관련 없어 보이는 그런 유형의 프로그램들에서까지도 손흥민 선수의 또 새벽에 네. 활약상이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EPL 113골을 넣었죠? 그렇죠. 네, 이제 113골로서 이언 라이트 선수와 이제 동률이 되면서 이제부터는 뭐 스티븐 제라드 네. 선수 또 드와이트 요크 선수 이런 선수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또 손흥민 선수가 달릴 것이고 손흥민 선수가 여태까지 그 토트넘 역대 골 기록에서 6위였거든요. 네. 뭐 해리 케인, 지미 그리브스 그리고 보비 스미스, 마틴 치버스, 클리프 존스에 이어서 손흥민 선수가 6등인데 네. 5등인 클리프 존스 선수와 이제 4골 차입니다. 야, 그 정말 머지 않았네요. 이제 네, 한 손가락 안에 네. 드는 게 머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공동 5위 되는데 이제 4골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155골을 토트넘 통산으로 이제 터뜨리게 됐고 그리고 이제 유럽 통산으로서는 204골. 네. 이건 뭐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데 진짜 250골은 아마 또 곧 정말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와 동시에 뭐 가장 많이 언급됐던 건 역시 프리미어리그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골을 넣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의 7번째 선수. 요거는 맞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뭐 토트넘 통산 얘기할 때는 지미 그리브스, 뭐 마틴 치버스 이런 선수들 이름도 나왔지만은 이제 이런 시대는 아니고 네. 요거는 딱 EPL 시대에서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골을 넣은 7번째 선수인데 그 선수들은 뭐 그냥 다 외울 수 있는 선수들이죠. 그렇죠. 램파드 선수, 루니, 뭐 아구에로, 뭐 케인, 네. 그리고 앙리, 마네 그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네, 네. 알고는 있지만 막상 이거 말하라 그러면 저는 헷갈리고 되게 많이 안 떠오를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정말 편하게 말씀하시는 게 역시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걸 제가 다시금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암송은 뭐 축구는 아니기 네? 때문에 그래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부터는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이 손흥민 선수의 또 골뿐만이 아니라 기가 막힌 어시스트들이 계속 연발이 됐었는데 네. 뉴캐슬전에서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또 토트넘이 잘 됐던 부분들 이야기를 이명철 해설위원의 이제 분석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역시 이제 경기 내용적으로 가장 눈길을 끌었고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는 히샬리송의 최전방 기용, 네. 손흥민 선수의 왼쪽 윙 기용이 되겠죠. 이번 시즌 이제 번리전부터 손흥민 선수가 톱 자리로 옮겨가서 계속 맹활약을 하고 득점력이 또 터지고 살아나는 데 있어서는 최전방 기용이 분명 많은 역할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좀 더 골문과 가까운 위치에 설 수 있게 되고 거기서 더 직접적인 골을 노리는 침투를 통해서 속도를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역시 힘을 최전방에서 잘 낼 수 있었던 손흥민이었고 이게 득점력이 더 살아나는데 직접적으로 일조가 된 이유였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왼쪽 윙으로 가면서도 오히려 팀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손흥민 선수가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이번 뉴캐슬전을 통해서 저는 제대로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트리피어 선수 옛 동료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트리피어 선수에게는 최악의 하룻밤이 됐었는데 이제 현지 시각으로는 밤이죠. 그렇죠. 네, 최악의 밤이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그 활약상과 어떻게 또 이게 가능해졌는지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이번 경기에서는 뭐 최근 들어서는 그렇고 올 시즌 내내 토트넘이 2-3-5 대형을 쓰고 있지만 우도기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 나왔을 때 왼쪽의 하프 스페이스는 우도기가 들어가고 네. 왼쪽 윙에서는 뭐 히샬리송이 폭을 벌리고 그럴 때 이제 아래쪽에서 미드필더들 뭐 쿨루셉스키가 되었건 부상당하기 전에는 메디슨이 되었건 이렇게 좀 트라이앵글을 역삼각형 형태로 삼각대형을 형성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번 경기는 쿨루셉스키가 손흥민과 히샬리송 사이의 공간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 조금 더 머무르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넓게 퍼진 공간, 측면 쪽 공간을 손흥민 선수가 담당하고 있었고요. 그보다 아래쪽, 역삼각형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꼭지점을 우도기 선수가 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역시 이거는 손흥민 선수의 윙기용 그리고 동시에 쿨루셉스키가 중앙 미드필더가 되면서 좀 더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할 수 있는 운동 능력과 왼발의 센스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활용하고자 그래서 우도기 선수를 평소보다는 좀 더 침투보다는 아래쪽에 맡긴 것이 아닌가 위치를 맡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제가 유추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풀백이 아무래도 공격 시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아야 그리고 너무 측면을 벗어나지 않아야 공수 밸런스에는 조금 더 이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토트넘의 최근에
일련의 계속되는 안 좋은 결과들로부터 밸런스를 조금은 이 경기에서는 신경을 쓴 인상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래서 우도기 선수가 약간 처진 위치에서 연계를 도와준 게 당연히 1차적인 목표는 손흥민과 쿠루세프스키의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함이고 그러면서도 우도기 선수가 공격 전진을 안 한 건 아니죠. 골도 넣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다만 예, 예. 평소보다는 고정된 위치의 전진보다는 약간 아래쪽에 머무는 시간이 좀 길었다. 막아야 될 뉴캐슬 선수가 미겔 알미론이거든요. 네. 빠르고 뒷공간 침투 잘하고 이런 뉴캐슬의 측면 활용이 늘 잘 갖춰진 팀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의식한 일종의 선수 동선에 대한 작은 조정이 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일단 손흥민 선수가 역시 넓은 공간을 좀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 많았는데 그 넓은 공간에서 보여준 침투와 간결한 연계가 굉장히 많이 보탬이 됐어요. 저는 이번에 손흥민 선수 플레이를 보면서 올 시즌 측면 넓은 공간에서 자기 쪽으로 수비를 끌어들인 다음에 간결하게 연계를 해주면서 주위의 파트너들을 도와준, 그래서 결국 기회 창출에 큰 기여를 해준 윙포워드가 또 있거든요. 극초반에 꽤 활약이 좋았던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네. 살라 선수도 이제 오른쪽으로 넓게 가서 자기 쪽으로 수비가 끌어당겨졌을 때 그때 왼발을 통해서 키패스를 이곳저곳 뿌려주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 경기 손흥민을 보면서 단순히 드리블로 트리피어를 뚫은 것도 물론 대단하지만 패스를 원터치, 투터치인으로 굉장히 간결하게 주면서 어떻게든 침투하는 쿠루세프스키, 중앙에 자리 잡는 히샬리송, 먼 쪽에 있는 브레넌 존슨까지 그쪽으로 패스나 기회를 만들어주는 장면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버풀로 따지면 살라의 롤을 네. 토트넘에서 측면에 서 있는 손흥민이 했다. 맞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 거의 뭐 골 떠먹여주는 것에 가까운 네. 예, 그 정도의 정말 어시스트들이 나왔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뭐 토트넘도 최근에 공백의 왕국이었고 뉴캐슬도 공백의 왕국이었는데 토트넘보다는 이제는 뉴캐슬이 조금 더 힘에 붙이는 모습이 이 경기에서 좀 드러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션 롱스태프와 칼럼 윌슨이 부상 복귀를 이번 경기에 하긴 했지만 교체 출전이었고 선발이 아니었죠. 네, 그리고 그간 너무 똑같은 선수들로 네. 너무 이제 챔피언스 리그까지 병행을 하면서 너무 오래 뛰었죠, 지금. 맞습니다. 예, 예. 그 마일리 선수가 확실히 중앙 미드필드에서 잘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마일리 선수가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션 롱스태프나 아니면 기존 이 뉴캐슬의 중앙 미드필더 주전진이 다 갖춰졌을 때와 비교했을 때 중원 밸런스가 확실히 좀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마일리 선수가 열심히 뛰고 잘 활약해주는 것과 별개로 수비적인 어떤 활동범위나 기본적인 수비력, 위치 선정이 역시 그보다 윗선의 선배들보다 좋다 혹은 따라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체력적으로의 부침과 부담이 확실히 누적되어 있는 지금 뉴캐슬의 선수단은 이번 경기를 딱 봤을 때 중원의 밸런스가 확실히 잘 갖춰져 있지 않다. 그래서 쿠루셉스키가 침투할 때 그쪽을 커버하는 선수가 없었고 트리피어가 쿠루셉스키를 막아야 될지 손흥민을 막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들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오른쪽은 뭐 언제나 그랬듯 또 이번에 또 파페사르가 굉장히 잘해줬는데 포로 파페사르가 번갈아 가면서 침투하고 브레넌 존슨이 또 폭을 벌려주는 역할을 맡았거든요. 그럴 때도 뉴캐슬이 중앙 미드필더 쪽에 대한 커버가 수비 커버가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이 압박을 하거나 공격 시 선수들이 스위칭을 하면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움직일 때 그걸 따라잡을 만한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았다. 뉴캐슬 입장에서는 역시 그렇게 이번 경기를 진단해 볼 수 있겠죠. 그 손흥민 선수 뭐 당연히 현지에서도 뭐 최고의 선수로서 토트넘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격찬을 이 경기를 통해서도 아주 또 제대로 증명을 했는데 네. 토트넘에서 약간 다른 선수들 칭찬을 조금 해보자면 그 포로 선수하고 그 벤 데이비스 선수는 조금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벤 데이비스가 이번 경기는 정말 투지 있게 수비를 잘했어요. 몸 날리는 수비 위치 선정. 특히 거기가 반더벤 선수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반더벤 선수가 이제 못 나오기 시작하면서 토트넘이 상당히 구조적으로 균열이 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어쨌든 벤 데이비스 선수가 분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포로 선수는 손흥민 선수를 제외하면 그래도 토트넘에서 가장 좀 제 몫을 꾸준히 하는 선수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올 시즌은 특히 그렇죠. 예, 일단 예. 경기를 꾸준하게 출전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 포로 선수가 이 비수마 선수 옆에서 빌드업을 도와줘야 될 때는 아래쪽으로의 이 중앙의 자리를 잡아서 파페사르와 존슨 선수 오른쪽 공격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잘 조성을 해주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포로가 오버래핑을 하면서 오른쪽 공격수의 존슨, 뭐 평상시에 또 쿠르세프스키가 되겠죠. 이 선수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박스 안의 숫자를 더해줄 수 있게끔 포로 선수가 침투 움직임, 위치 선정을 굉장히 잘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이 포로의 장점이 역시 킥에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포로가 오른쪽 중앙 지점 약간 후방에 치우쳐진 지점에서 공을 잡아서 왼쪽 넓은 공간에 있는 손흥민에게 정확하게 전환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포로는 빌드업,
그리고 오른쪽 공격의 뭔가 창의성 이런 부분을 더해주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분명히 좀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 이제 포로 선수 그리고 벤 데이비스 선수의 분투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예, 토트넘으로서는 정말 가뭄의 단비와 같은 대승으로 인한 승점 3점이었던 반면 와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리버풀. 일단 받겠습니다. 네. 하지만 아니, 예, 네. 저는 리버풀에게는 기분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아니 뭐 아스날이 최근 뭐 모든 대회 6연승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골도 많이 넣으면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처지는 순간이 사실은 충분히 가능했어요. 타이밍상으로 네, 봤을 타이밍상으로 이것까지 물론 넘어가면은 그건 정말 세계 최고의 팀이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처질 만한 타이밍에 좀 처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스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사실 사카 선수를 제외하면 그 공격에 포진하고 있는 선수들 가운데 대부분 다 기복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스 선수도 좋은 날, 그렇지 않은 날 있고, 마르티넬리 선수 터지는 날, 안 터지는 날 있고, 트로사르 선수도 마찬가지고, 네. 웨데고르 선수도 심지어 요즘 더 그렇죠. 약간 기복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아스날이 골 터트리는 게 꼭 아주 보장돼 있는 건 아니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좀 잘못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리버풀이 올라가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올 시즌 보면은 그 리그에서 토트넘에게 한 번 진 거 말고는 패배가 없잖아요. 최근 프리미어리그 26경기로 폭을 벌렸을 때 네. 1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장 역시 획기적인 대목은 역전승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가장 눈에 두드러지고 이게 뭐 리그뿐만 아니라 뭐 유로파 리그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선제 실점을 꼬박꼬박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다 뒤엎는다. 네. 게다가 이번에는 뭐 또 하비 엘리엇 선수의 또 아주 멋진 골로서 정말 추가 시간 내 뒤엎었으니까 더 아주 두드러진 역전승이었는데요. 그 역전승이 지금 리버풀이 많은 이유 분석은 이명철 해설위원이 한국에서 제일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왜 리버풀은 지금 역전승이 많습니까? 역시 이거는 클롭 감독의 선택이 좀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교체할 때 이 타이밍이 상당히 빠르고요. 그리고 교체를 주는 포인트가 일단 미드필더 쪽 공격 쪽에 집중이 됩니다. 특히 네. 이제 5인 교체로 최근에 축구는 교체술이 확대가 됐는데 네. 그중에서 중앙 미드필더 3명을 그냥 다 바꿔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적인 미드필더를 뭐 한 명도 안 남기고 그냥 공격을 늘려버리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면 왜 근데 꼭 골 먹힌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선제 그 기본적인 선발조의 경기력이 지금 올라오지 않아서라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네. 클롭 감독의 원래 전술은 이제 3-2-4-1. 최근에 이제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기틀이 이어져 오고 있는 공격시의 포메이션이죠. 그리고 이 포메이션의 특징, 이 전술의 특징이라면 역시 오른쪽 공격에 대한 의존도가 많다는 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손흥민에 의해서 주위 동료들 공격진의 침투가 호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리버풀도 살라에 의해서 주위 동료들이 호응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살라 쪽으로 볼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패스가 오른쪽에서 출발되는 경우들이 많겠죠. 게다가 빌드업의 중심인 알렉산더 아놀드가 아무리 중앙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기본적인 위치는 오른쪽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동안 리버풀의 공격은 아무래도 오른쪽에 볼이 많이 맴도는 빈도가 많았다. 네. 그래서 상대가 당겨지면 그때 양질의 전환 패스, 살라의 연계를 통해서 중앙이나 왼쪽으로 딱 떠먹여주는 상황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이 스타일도 이제 서서히 좀 간파가 돼서 최근에 이 리버풀을 만나는 팀들은 리버풀의 오른쪽 라인의 선수들에게 다 1대1로 압박을 걸고 대인 수비를 하고 다 수비를 굉장히 좁게 섭니다. 네. 전환 패스에 대해서도 어차피 치미카스나 뭐 부상당하기 전에 로버슨 아니면 뭐 왼쪽에 있는 루이스 디아스가 받을 거다 예측하고 다 그쪽에 대인 수비를 걸고 윙이 내려오는 수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버풀의 공격 방향을 다 지금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방식으로서 오른쪽에서 공격을 출발시키는 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 이건 다 간파가 됐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놀드가 뭐 오버래핑을 해서 살라가 좀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고 아니면 소보슬라이가 또 오버래핑을 해서 살라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고 이런 식으로 오른쪽 내에서도 뭔가 선수들 위치에서의 변형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아놀드가 오버래핑을 하자니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중점적으로 하면 후방 빌드업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아놀드 선수도 측면 공격을 계속 지원하는 데는 제약이 있고 소보슬라이의 영향력은 살라도 그렇지만 두 선수의 폼이 시즌 극초반보다는 약간 페이스가 떨어져 있어요. 아마 이거는 뭐 일정상에 따른 체력적인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른쪽 공격이 위력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 중앙이나 왼쪽에서 이제 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왼쪽에 루이스 디아스. 드리블 성공률에 대해서는 리버풀 팬분들이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은. 맞습니다. 드리블이 잘 안 돼요. 아래에서 볼을 운반하는 거는 되지만 견제가 들어왔을 때, 좁은 공간에 둘러싸였을 때 볼을 뺏기고 혹은 이제 드리블이 아니더라도 동료, 특히 풀백을 활용하면서 연계가 이루어지면 참 좋을 텐데 그 패스 타이밍을 지금 루이스 디아스 선수가 너무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풀백에 치미카스가 오버래핑을 해도 치미카스는 나름 정말 좋은 위치를 잡고 있는 건데도 막상 그쪽이 잘 활용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왼쪽 연계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의 다윈 누네스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건지 아니, 뭘 시간이 더 필요해요? 되게 온지 꽤 됐잖아요, 이제. 터지기까지요. 제 속이 터질 것 같은데 누네스 그런 중앙에서의 기복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흐라벤베르나 커티스 존스가 최근에 이제 부상에서 돌아와서 맨시티전부터 좀 뛰고 있는데 이 선수도 뭐 유로파 경기를 보면은 부상 돌아온 직후에는 확실히 폼이 좀 안 올라와요. 그래서 요즘 리그는 또 흐라벤베르가 뛰었는데 흐라벤베르도 유로파 경기 때는 좀 가능성을 보였지만 리그에서는 확실히 아직 적응이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맥칼리스터를 올려서 쓰는 게 참 좋을 텐데 문제는 맥칼리스터를 올리면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일 선수가 부상자 제하면 엔도 아타르밖에 없거든요. 근데 엔도 선수도 지금 프리미어리그 적응을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맥칼리스터 내려서 써야 되고 그러면 왼쪽 중앙 미드필더에 서는 선수조차도 어떤 선수가 되건 지금은 답답하거나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앙 공격 안 되죠. 왼쪽 공격 안 되죠. 오른쪽이 많은 걸 기대해야 되는데 오른쪽은 상대가 막고 있죠. 그래서 선발조의 경기력이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는 리버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네. 아까 제가 약간 말씀드렸던 대로 학포 선수 이제 오른쪽 사이드 같은 데 놓고 네. 살라 선수는 이제 뭐 보다 중앙 쪽으로 오고 뭐 누네스와 같이 있으면 거의 투톱이고 네. 뭐 혼자 있으면 그냥 살라 원톱이고 원톱이고. 그러면서 아놀드 선수 아예 그냥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아래쪽 빌드업에서 받치고 나머지 미드필더들 다 막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이 포진에서는 그러니까 역전승을 시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요 비결은 뭐예요? 그 포진이 3-2-4-1에서 저는 근소하게 좀 미세하게 4-3-3 형태처럼 좀 바뀐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그게 아놀드의 중앙 미드필더로의 이동, 풀럼전에도 써도 쓰였고 당장 이번 팰리스전에서도 쓰였죠. 네. 그리고 아놀드가 중앙으로 왔을 때 그럼 오른쪽 풀백을 누군가는 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약간 언성 히어로 같은 느낌의 선수가 조고메스입니다. 네. 조고메스가 뭐 선발로 왼쪽 풀백을 뛰거나 아니면 벤치에 있다가도 이런 교체술이 단행될 때는 오른쪽 풀백으로 나오는데 아놀드가 뛸 때는 빌드업을 이끌어야 되니까 오버래핑을 하는데 제약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놀드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오른쪽 풀백 조고메스는 그냥 오버래핑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 오버래핑을 했을 때 소보슬라이에게 붙는 견제, 살라에게 붙는 견제가 분산이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대의 어떤 맞춤 대응이 좀 위력을 잃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5인 교체로 확대가 되면서 역시 교체를 쓸 수 있는 인원수가 많아진 부분이 리버풀에는 이점이 많습니다. 올 시즌 티아고랑 바이세티치가 부상 중인 게 좀 뼈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이전 시즌들보다는 중앙 미드필더에 지금 쓸 수 있는 선수 뎁스가 많아지고 두꺼워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 클럽의 교체수를 보면 중앙 미드필더 3명이 후반전, 중반을 전후로 해서 그냥 싹 바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른 팀들과의 후반전 중원 싸움에서 기동력적인 우위는 분명히 리버풀이 갖고 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오른쪽 공격의 패턴에 대한 변화, 조고메스의 오버래핑을 통해서 그리고 중앙에 아놀드가 들어오면 뭐 인버티드 풀백이라고 흔히 이제 말씀하시는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빌드업에 관여되는 것도 중앙에서의 관여되는 영향력이지만 아예 중앙 미드필더로 고정적으로 뛰면 더 많이 일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가 에너지 체력이 좀 떨어져 있는 시점, 리버풀은 쫓아가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높은 확률로 상대가 내려서 있게 되는데 그럼 아놀드 쪽은 압박을 덜 받습니다. 그럼 당연히 아놀드가 볼을 더 끌고 올라와주고 패스해주고 하면서 중앙에서의 공격 시도도 빈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아놀드의 거의 후방 플레이메이커화를 특히 이제 후반 교체 전술이 작동을 했을 때 그때 그게 더 가속화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커티스 존스나 하비 엘리엇, 뭐 교체로 나왔을 때 흐라벤베르도 그렇고 중앙 미드필더들이 다 바뀌어 있잖아요. 그 선수들의 에너지가 쌩쌩하니까 남은 20-30분의 시간 동안은 정말 리버풀이 경기를 장악할 수 있는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든 팀들이 사실은 강팀들도 지금 선수층 문제 때문에 다들 뭐 맨시티도 그렇고 다들 고생 중 아닙니까? 네. 부상 많은 팀들 뭐 아까 토트넘 뉴캐슬도 당연히 그렇고 그런데 리버풀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선수층이 되게 좋은 거예요. 숫자 보강을 잘했죠. 그러니까 요즘 리버풀이 혼자서 좀 지금 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 원동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선수 수를 어쨌든 늘렸다는 점. 그리고 기존에 선수 수는 채웠으나
경기의 선수 수를 채우지 못했던 나비 케이타나 폼이 너무 떨어진 것도 부상의 일종이라고 본다면 사실 옥슬레드 체인벌린도 마이미에는 너무 뭔가 기능된 게 없었어요. 아, 그 얘기는 이른바 허수 선수가 이제는 네. 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허수 선수. 허수 선수가 없다. 아,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정확해요. 지금도 있긴 합니다. 티아고 알칸타라, 바이세티치. 명문 팀들도 다 허수 선수는 있긴 있어요. 맞습니다. 맨시티의 뭐 칼빈 필립스도 지금 허수의 존재가 되고 말았고. 허수 선수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리버풀은 예년에 비하면은 허수 선수가 좀 최소화돼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네, 그런 점들이 지금 리버풀한테 보탬이 되고 있고 콴사가 그래도 잘 성장을 하면서 물론 이번 경기 페널티킥을 내주긴 했지만 마팁의 부상에 대해서도 그래도 일정한 대비가 좀 되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비진 뎁스가 사실 두꺼운 편이라고 보긴 힘든데 조고메스처럼 이곳저곳을 다 뛸 수 있는 선수의 존재 이런 것들도 지금 마팁 로버슨이 부상이거든요. 그런데도 리버풀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나. 마지막으로 이제 또 프리미어리그의 대가 네. 이명철 위원님께 여쭤볼 팀은 역시 빌라입니다. 네, 대단하죠. 빌라가 아스날을 한 골차로 꺾고 네. 네, 지금 리버풀, 아스날, 빌라가 한 점 차이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또 밑에는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존재하고 토트넘도 이제는 승점 30점대로 네.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빌라의 지금의 선전의 비결, 간략히 그리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네. 이명철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에메리 감독이 아스톤빌라라는 팀을 정말 능동적인 축구를 하는 팀으로 바꿔놨어요. 네, 어떻게든 상대가 어두고든 라인을 일단 올립니다. 근데 그 오프사이드 트랩이 너무 그게 재밌더라고요. 상대 공격수와 빌라 그 일자 수비 라인을 맞춘 그 빌라 수비진의 이 눈치 싸움 있죠. 혼란이 막 뛰어들려고 하는데 수비진이 쫓아갈 생각을 안 하고 혼란이 골대 쪽을 보잖아요. 수비는 반대를 봅니다. 그래서 혼란이 뛰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든 라인을 유지하자. 그런 선수들의 조직된 움직임이 빌라가 진짜 정돈이 잘 돼 있어요. 거기는 라리가 수비수들 데려가서 성공했네요, 결국. 그렇죠. 네, 네, 파우토레스도 그렇고 디에고 디에고 카를로스. 카를로스도 네, 그렇고 네, 네. 에메리 감독도 역시 라리가 색채가 아주 잘 네, 그리고 뭐 감독이고. 벤치에 있든지 하지만 알렉스 모레노 선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라인을 올리는 팀, 옵사이드 스텝을 잘 형성하는 팀의 이점은 경기장 자체를 결국 좁게 쓰기 때문에 더 많은 거리를 뛰지 않아도 되잖아요. 수비 라인이 올라가 있고 그와 동시에 그런 위쪽의 선수들과 간격이 좁혀진다는 걸 뜻하는데 이렇게 간격이 좁혀지면요. 전환을 할 때, 압박을 할 때 이점이 상당 부분 생깁니다. 선수들이 너무 많은 거리를 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수 전환 시 뛰어야 될 거리가 굉장히 짧아지고요. 그리고 위쪽의 선수들과 물리적인 거리 자체가 가까워지니까 위의 선수들, 워킨스 같은 선수, 맥긴 같은 선수들 압박을 할 때 주위 선수들도 빠르게 그 둘이 뚫리더라도 커버할 수 있는 위치를 아래쪽에 딱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에메리 감독의 이 라인을 올리는 오프사이드 트랩에서부터 그리고 당연히 에메리가 중시하는 후방 빌드업의 체계도 잘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지금 아스톤 빌라가 잘 나가는 이유를 첫 번째로는 꼽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옵사이드 트랩은 네. 제대로만 하나 딸깍해서 뚫으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빌라의 그 컴팩트한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선제골을 하나 딸깍해서 먹고 나면은 이게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맨시티도 그렇고 아스날도 그렇고 그거를 응징하지 못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빌라의 축구가 특히 에메리 감독이 라리가 있을 때도 똑같았지만 홈 경기는 전승, 원정은 좀 들쭉날쭉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역시 오프사이드 스텝 전술과 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그 전술의 양면성이죠. 원정에서는 역시 상대의 공격 기세에 실점을 할 위험성이 좀 더 크고 선제 실점을 하면서 어이없이 끌려가게 되는 경기들이 원정에서는 꽤 나옵니다. 다만 홈에서는 역시 좀 더 주도하는 경기, 자신감 있게 경기를 펼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홈에서의 선제골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래서 올 시즌 아스톤 빌라가 선제골 넣은 경기는 전승이거든요. 근데 선제골을 넣지 못한 경기는 승률이 확 떨어지게 되고 원정 경기 전적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빌라가 실제로 아마 이것도 제가 암송인데 시티, 아스날 상대로 최근에 연승했죠? 네, 토트넘에게도 이겼어요. 맞습니다. 첼시에게도 이겼죠. 네. 맨유랑은 아직 안 한 것 같고, 저 EPL을 직접 중계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도 맨유랑은 아직 안 했죠. 대단하십니다. 이제 리버풀과 뉴캐슬에게는 졌어요. 맞습니다. 제 기억에. 네. 그러니까 빌라를 올 시즌에 가장 제대로 무너뜨린 팀 중에 하나가 리버풀인데. 뉴캐슬도 그렇고. 뉴캐슬도 대승을 했죠. 완전 대승이었어요. 완전 대승이었죠. 네. 근데 아직 그건 시즌 아주 초반인데 리버풀이 빌라 깬 비결 혹시 기억나시나요? 리버풀 상대로 라인 올려서 제대로 대가를 치른 경기가 딱 그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맨시티도 그렇고 아스날도 그렇고 리버풀처럼 먼저 넣었어야 된다니까. 이번에 아스날전은 아스톤 빌라의 홈 경기 치고는 빌라의 경기력이 저는 좋았던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스날이 오히려
상대 압박을 풀어나오기 위해서 진첸코, 라이스의 이 공격실 3선은 약간 왼쪽으로 들어가고 그 위쪽에 웨데고르나 뭐 하베르츠 같은 선수들은 약간 오른쪽으로 빠져주면서 대각선으로 선수들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구조가 보이더라고요. 이러면 아무리 상대가 압박을 해도 좌우를 모두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라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데 그 틈 사이로 아스날이 패스를 되게 잘 넣었습니다. 도미넌스 그래프를 제가 보고 온 건 아니지만 제가 체감하고 제가 봤던 경기에 대한 어떤 도미넌스 그래프를 제가 그리라고 한다면 저는 아스날 쪽의 공격 시도나 흐름이 넘어갔던 시간이 좀 더 길었을 거라고 그림을 그리고 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대 위협이 높았던 시간이 긴데 골을 못 넣었으니까 지잖아요. 기대 득점이 1.5인데 한 골을 못 넣었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공격진의 책임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스날이 그 공격진의 결정력 한 방 왜 유독 그날만 안 터졌을까 그 답답함이 되게 느껴졌고 경기 자체로서는 아르테타 감독이 이번에 징계 때문에 벤치에도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밑그림을 꽤 잘 그린 경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빌라파크에서 오프사이드 트랩 뚫는 거 정말 힘든 일이라고 얘기 드렸지만 아스날은 꽤 뚫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빌라에게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나 센터백진의 투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운도 좀 따랐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리버풀도 똑같습니다. 조르당 아이유가 퇴장당하지 않았으면 아, 그렇죠. 네. 아이유 선수 퇴장이 분명히 큰 역할을 했죠. 맞습니다. 예. 그러지 않았다면 리버풀도 아무리 교체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에너지를 채워주고 한다 하더라도 경기를 이기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역시 양심 있는 리버풀. 이게 당연한 문제입니다. 퇴장이 분명히 큰 요소긴 했어요. 엄청 예, 컸습니다. 예, 저는 예. 그래서 잘 나가기 위해서 역시 운도 필요하다. 아, 그렇죠. 세상의 지혜죠, 사실. 예. 실력이 있고 노력하는 자에게 운도 네. 이제 결부가 되는 거지. 뭐 무조건 뭐 운만으로 모든 걸 세상에서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건 운적인 요소가 약간 네. 결부가 되기는 하죠. 그리고 빌라가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노력과 어떤 시도들 그걸 했던 또 하나의 흔적이 보이는데 시즌 극초반과 지난 시즌 이제 에메리 감독의 팀을 보면 부바카르 카마라 선수가 원래 센터백 사이로 내려와서 네. 변형 백스리를 빌드업이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기존의 중앙 미드필더가 센터백으로 내려가니까 당연히 중앙의 미드필더 숫자가 한 명 비게 되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팀의 중원 숫자가 줄어들어서 공격이 측면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고 상대하는 팀은 아스톤 빌라의 중원 숫자가 줄어든 틈을 놓치지 않고 그쪽을 집중적으로 압박을 해서 오히려 아스톤 빌라의 주도권을 상대팀이 가져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에메리 감독이 전술 자체의 그림을 좀 큰 폭으로 바꿨어요. 이른바 비대칭 전술인데 왼쪽 풀백의 리카디뉴는 윙처럼 올라가고 대신에 파우 토레스 그 옆에 디에고 카를로스 그리고 기 백포상으로는 오른쪽 풀백으로 표기가 되는 콘사 네. 캐시가 나온다면 또 캐시가 됩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후방에 백스리를 그리고 그 위쪽에 카마라랑 더글라스 루이스가 같이 서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서니까 중원의 숫자가 이전 전술보다 좀 더 많아지는 효과가 나오고 압박을 서로 분산시키면서 서로의 장점이 더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생기고요. 그러면서 더글라스 루이스가 올라가니까 올 시즌 골이나 도움수가 더글라스 루이스도 꽤 많거든요. 그리고 디뉴가 오버래핑을 했을 때 그럴 때 안쪽 공간을 또 맥긴 선수가 책임져주면서 맥긴이 측면 사실 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넓은 공간을 주는 것보다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해주는 게 좋은데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넓은 공간은 드리블을 잘하는 리언 베일리 선수. 네. 오른쪽 넓은 공간에서 상대 견제 덜 받고 드리블 아주 좋은 이제 볼 간수리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비대칭 전술이 완성되면서 전술적인 피드백이 또 이루어진 에메리 감독이기 때문에 운과 별개로 아스톤 빌라가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노력했던 그 흔적들이 또 이런 전술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주 번쩍번쩍하지는 않아도 선수들도 좀 잘 끌어모았다고 봐야 될 것 같죠. 맞습니다. 네. 번쩍번쩍하지 않았다고 해서 돈을 적게 썼다는 건 아닙니다. 어우, 그러니까 비싼 네. 금액으로 이제 데려온 선수들도 많은데 어찌됐건 뭐 근데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보면 또 아주 극상의 스타라고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일단 프리미어리그 3위 팀의 선수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죠. 네. 디아비 선수나 아까 파우토레스 네. 선수나 뭐 남들이 또 군침 흘릴 만한 선수들을 데려오기는 했지만 지금 보면은 아스톤 빌라가 정말 그래도 쏠쏠한 선수들을 요소에 잘 갖다 놨다. 네. 최근 여러 해 동안 그 결과가 또 지금 올 시즌에 결국은 또 꽃을 좀 피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아스톤 빌라는 참 디렉팅을 잘했고 팀 자체를 잘 결성했고 여기에 에메리 감독의 색채도 아스톤 빌라라는 팀 스타일과 참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올 시즌 상승세가 일단 인상적이긴 하나 원정 경기 성적을 올리지 못하면 그리고 이 전술의 양면성 때문에 그리고 결국 선수층이 얇거든요. 다른 경쟁팀들과 비교했을 때 컨퍼런스 리그의 그 토너먼트에 올랐을 때 부담이 아무래도 후반기는 더 생길 텐데 현재로서는 빌라가 계속 지금의 리듬을 쭉 이어가는 게 지금 기세를 탔지만 한 번 위기가 왔을 때는 좀 확 꺾일 가능성도
좀 염려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뭐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 정도 하면은 컨퍼런스 리그는 조금 덜 중요할 수는 있을 것도 같은데, 근데 그것도 그렇죠. 빌라 같은 클럽은 근데 이제 트로피라는 거를 그렇게 예전 이후에 잘 못 들어봐서 네. 컨퍼런스 리그도 욕심 낼 수도 있긴 있겠네요. 왜냐하면 전력상으로는 충분히 우승 네. 후보급이기 때문에. 게다가 아스톤 빌라는 이 유러피언컵 트로피가 있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이제 네. 챔피언스리그 트로피가 있는 뼈대와 팀인데, 전통의 팀이죠. 네. 또 하나 UEFA 대회 트로피를 추가하고 싶어하는 그 어떤 열망도 그렇기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클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 리그가 뭐 사실 컨퍼런스 리그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대회인 건 맞는데 또 일견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니까 빌라면은 트로피가 좀 목마를 수도 있겠다라는 네. 또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빌라의 올 시즌의 앞으로의 또 행보를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이야기 나눠본 손흥민 선수 그리고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역전의 명수 리버풀의 비결 그리고 아스톤 빌라 세 가지 주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또 이 투머치 풋볼에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뵈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